하고 있는 서은진입니다. 네, 이틀에 걸쳐서 카프레이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옛말에 음식에 취하는 것보다 학문에 취하는 그 지루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오후에 학문에 취하여서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발대 첫 발표는 성균관대에 계시는 박영미 선생님께서 원래 우리 앞에 일정표에는 자유평사 간의 통속 조선 문구의 특징과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이 하지메의 조선 고서 강행 사업에 대한 최고회라는 논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5분입니다. 그래서 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발표 첫 시작이니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박은영입니다. 제목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남겨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변경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목을 일단은 정하고 봤는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그 제목에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영성과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가능한 선에서 이렇게 호소이 선생님의 조선고서 간행 사업에 대한 소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나중에 논문으로 정해질 때는 다시 또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떨리는 자리입니다. 제가 전에 조선연구회에 고서진서 관행을 하면서 어야기 찌나타로에 관한 조선연구회의 고서 관행에 관한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가르침을 주셨던 책을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최지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고요. 또 앞서 최지 선생님께서 대부분의 것들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뭘 다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고민 때문에 논문 수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잘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오전에 들으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최 선생님 연구는 조금 몇 마디 붙이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의 그런 자리라던가 그 역량이라든가 영향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과 그다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조일본인의 조선고정 간행에 대해서는 앞서 최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자유초부사와 공공회에서 간행한, 그다음에 조선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한 세 책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호소이 하즈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21년, 그다음에 22년에서 23년, 그다음에 24년, 그다음에 시간이 건너뛰어서 36년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24년까지는 호소이 하츠메가 직접 관여를 했던 것이고요. 36년은 호소이 하츠메 사후에 관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주체 자체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수 있겠지만 사실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2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호소이 하즈메 그 시리즈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과 2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과 2 같은 경우에는 통속조선문고와 그다음에 성남총선은 1921년부터 24년에 3년 사이에 이제 반영된 것이고, 그다음에 3 같은 경우 24년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제가 이제 1하고 2 사이에서 보면은 제가 0을 붙인 게 있죠. 이것이 조선문학 걸작집에 다시 편집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호소이 하즈메가 번역해서 반영을 한 것은 1과 2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과 4는 편집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사의 그 고전 번역서는 호소이와 그 관련된 것은 일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찾다 보면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간행 예정 목록과 비간행 목록과에는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3페이지에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행 예정 목록에서 이제 보면은 성목으로는 이렇게 해서 등장이 되는데 실제 간행 여부는 그 옆에 제가 표시했듯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예정 목록의 24편 중 실제 간행된 것은 12편이고 약 50%만이 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경우는 예정 목록이 대부분이 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런데 비해서 이제 고소의 경우는 일부만이 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만총소를 넘어가겠습니다. 성만총소 같은 경우 5번인데요. 성만총소의 경우는 예정 목록은 30서목이었고 실제 서목은 18서목입니다. 그래서 예정 목록도 총속 조선문고 10에 수록되는 목록하고 성만총서 2의 목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5번을 보시면 페이지 5에 있는 예정 목록과 실제 간행 목록에 대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일치하는 것보다 일치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통속 조선문고 10의 예정 서목을 보면은 그 자유소구사가 그 어떤 것이냐면은 조선고서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아라사, 행정록이라든지 출세기략, 국정록, 국정후록, 국정기, 그다음에 복윤기사 이것은 다 이제 청과 명대의 저작인데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이라든지 만주, 러시아까지 시야에 놓고 이 선만총소라는 것이 기획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간행 목록을 보면은 이 항목들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만총소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선만총소라는 이름이 타당할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간행에 서목이 변경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까? 사실 이제 선만총소 2에 나와 있는 요것만 갖고는 뭐 이렇게 호소해야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책을 발행할 때는 조선 총독부의 고소 해제 근거에서 선택했다. 앞서서 이제 노변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이제 해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적으로 이제 서목을 발표했는데 해당 서목의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은 통속 조선문고 10의 예정 목록으로 거론됐던 금광 약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있을 줄 알았더니 종이 너댓 장에 불과했고 내용도 매우 빈약하다. 특히 해제 중에 기재된 소설류는 또 소설이라고 이름 붙이다면 붙이지 못할 것도 없지만 매우 평범하고 그런 기술에 불과했다. 그래서 예고한 서목을 완전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조사 후에 14서목을 선택하였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설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했다. 그 조선에 있는 조선인의 서술물 지진 결과 40의 서목을 구입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를 보시면은 40의 서목을 기입하였다. 라고 하면서 서목을 갖다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한문으로 다 옮겨놨어야 했는데 미처 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사소절 같은 게 나오거든요. 사소절을 소설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보면은 전등신화는 뭐 중국의 소설인 거고, 근데 뭐 만선성도 이걸 듣겠다라면 모를 건 없겠지만도 아닌 것 같고, 추월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한글로 된 그러니까 근대의 이후에 이제 뭐 생성된 그런 소목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라고 했지만 도대체 어느 시대부터 어디까지를 무엇을 소설이라고 하는지 사실 이 호소이의 그 선택을 좀 알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선택 기준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설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단 생겨났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도서 간행 목록과 그다음에 예정 목록 사이의 그런 차이는 조선 연구에서의 도서 진행 도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심하죠. 이것은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보시면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예정 목록으로 간행이 되려고 했는데 예정 목록에 간행 예정 도서로 다 들어갔는데 실제 간행된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것들이 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제 야나기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로다가 이것 사업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재미없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자료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유행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이 앞서의 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사실 진행이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호서희 하진의 간행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이제 조선 연구에서 활동을 했었듯이 자유투사의 활동이라는 것도 조선 연구와의 연관성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11쪽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자유토구사는 신사상을 소개하는 연구하는 것이고 조선 연구에는 부사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신부라는 것이 하나의 짝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완결되는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나기 츠나타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목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한문 고전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굳이 나누자면은 소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호서희 하진의 고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서희가 주장했던 경연에, 그러니까 경문학과 연문학을 자기는 같이 수록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방침 자체가 크게 보면은 아오야기 츠나타로가 경문학을 하고 호서희 같은 경우에는 연문학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조선문화사론 같은 경우에는 호서희가 조선의 문학과 조선의 연문학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이렇게 집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자유도구사의 총서 시리즈가 나오기 전인 10년대의 것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의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때서부터 계속 지속됐던 것이 아니었나. 차후 사실은 이 조선의 문학과 조선의 연문학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 호서희의 문학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제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의 문학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뤄지고 있는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호서희가 생각하는 조선의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터러처가 아니라 학술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학도 나오고 시도 나왔지만 주로 사상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실학에 관한 얘기도 나오듯이 어떤 학술사의 전개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문학이라기보다는 학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호서의 개인적인 어떤 문학관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 문학이라는 걸 개념을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면을 그 사람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유투구사의 간행 사업의 의미는 아세아 문명을 보합 연관하며 세계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걸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그러니까 조선을 이해하고 그런 그러니까 아웨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샤코순저 같은 조선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조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동양의 아세아 문명, 인류 복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아까 최지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람의 사회주의에 병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읽은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겠다.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사상이 후에 이제 그 사람이 동방문화대학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똑같은 이념을 갖고 동방문화대학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도 다시 이 단어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토구사가 이런 이념을 갖고 있었고 그 주요 사업 중에 하나는 고서와 그런 통속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무에 관한 유익한 저서의 출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리즈인 통속조선문고에서는 시무에 관한 유익한 저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선만총서에서는 시무에 관한 유익한 저서를 꽤나 많이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행에 관해서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그 조선에서의 고정 관행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관행한 직접적인 이유는 조선 고정 관행을 한 이유는 기존의 관행, 그러니까 고정 관행에서 나온 것은 원문 그대로고 그리고 고가였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이 이 분야에서 읽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조선 연구의 것은 직역을 했다. 그래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지인에게 조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난해한 조선의 고사고서를 제외하여 통속의 업문일지를 번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앞서의 선행 연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호소인 하심의 고정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고정 관행이라는 것이 호소인에게서는 어떤 작업이었을까? 라고 보면은 굉장히 조선 문제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표현도 많지 않았고 경영의 곤란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번역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근데 종이값하고 인쇄료는 맨날 비싸고 그래서 너무나 초조했고 그래서 중도에 그만둘까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문번역이라는 것이 웬만큼 한문 지식이 있지 않는 한 특히 이제 남의 나라 한문을 갖다 번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무라가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조선의 한문 같은 경우는 조선 큰 것이 있다. 구두도 잘 안 끊어진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 단어 같은 경우 쓰임도 일본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인명 지명의 것은 둘째치고 공사도 다르고 그런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토로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서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초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줄거리만 대충 이런 것 같아라는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초역을 하는 이유는 완전히 직역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문 실력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까지 했을 때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소설 같은 경우도 굳이 이제 구격본, 그러니까 조선어라든지 한글본을 주로, 그러니까 한문 소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소설은 주로 이제 한글로 되어 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택한 이유 자체도 자신이 이제 한문에 대한 그런 것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한문공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다른 동료들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동료들은 누구였을까? 라는 것을 또 이제 좀 흥미를 끌었습니다. 일단 호소인 하심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장릉지는 호소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다 그래요. 이걸 시작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도서를 읽게 됐고, 그러면서 동문선을,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 국조인물지, 동국문어비곤, 그다음에 승지열람 등을 읽으면서 도서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이걸로 조선 문화사론을 엮었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본 건 동문선하고 삼국유사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엄청 탐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많은 것을 읽었고요. 근데 과연 이제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던 호소이가 어느 정도의 한문 실력을 지녔을지는 아직도 좀 의문은 되지만 어쨌든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아마 못 읽지 않았을까.
그의 파트너로서 하나가 조경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하지만 그 추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파트너가 이제 시마나카 유조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 번역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또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공여왔다. 명령인지 부탁인지 감청이 될 수가 없다. 자기가 뭐 처음부터 조선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해달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나름 흥미가 생겨서 다음번에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한 번으로 번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참여했던 사람은 2번 정도 또는 3번 정도 되는 경우가 돗자리 있습니다. 너무 흔한 게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문학학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시모나카 야사부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범사라고 아마 일본 쪽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평범사를 세운 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 시마나카 유조가 같이 그 사람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후에 이제 국가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이제 돌아서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아까도 밝혔지만 어떤 주의에 연관이 되면서 자기가 호소이를 알게 됐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기자로서 같이 일을 한 것도 있지만 어떤 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되겠죠. 그런 파트너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마무라 같은 경우에는 문경지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호소에는 연관이 돼 있어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경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미즈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의역을 한다 그럴 때 내용만 통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조선의 맛을 갖다가 갖고 가는 게 옳은가, 이 번역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을 합니다. 업무 인지를 할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되는가, 무조건 일본스러운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이 사람들의 해제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협업자들이 이 호소이에게는 계속 있었고,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시마나카 같은 경우를 든 이유가 그 조선총서, 그러니까 호소이 한스미야 사후에 조선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조선총서를 갖다가 발견하게 해준 그 후원자가 누구냐면은 황검사의 사장인 시마나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쭉 같이 이런 네트워크들이 어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같이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호소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관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인에 대해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제 조선의 붕당을 얘기를 하고 조선이 망한 것은 붕당 때문이다 내지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 앞에 붙는 얘기가 뭐냐면 통치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배 세력이 어떻게 농민들을 착취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희생되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은 물론 이제 조선인 자체를 갖다 멸시하지 않느냐 멸시하느냐를 떠나서 이 관계를 보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을 호소에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러한 최종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아마 동방문화대학이라는 이 대학을 하나 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1922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에도 대학을 세울까 말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얘기가 오고 가는 조선에서 대학령이 발표될 것처럼 그런 얘기 단계에서 호소이도 동방문화대학을 계획을 하고 이제 세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그 중에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아시아 문명을 보합 연관하여 뭐 이런 말을 그 자유통일조사의 취지라고 말씀드렸듯이 문화대학 결정에 있어서도 동양 문명에 대한 보합 연관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동양주의자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학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장도 있고 쫙 있는데, 그래서 그 일본에 계신 이승엽 선생님은 마고로시노 다이가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 단 이것뿐입니다. 이 정도까지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동양 문명에 대한,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양과, 그다음에 조선에 있어서의 조선은 동양이 아니느냐, 조선은 분명히 동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호소이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고전 번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줌의 설탕을 바닷물에 던지는 것 같은 일이다. 과연 그렇다 해서 바닷물이 덜 짜게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한다. 라는 얘기들을 호소이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호소이에서의 그 조선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왜 그는 계속 하게 됐을까? 했을 때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동양주의자적인 그런 동양주의자에다가 어떤 사유질서적인 그런 면모가 그 사람에게는 또 한 면에는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희 선생님 발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20세기 초 일본인 장서가의 필사기와 장서기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려대 백진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생방송 백진우라고 합니다. 하신 선생님들, 토론하신 선생님들 같은 보니까 제가 좀 필자리 많은데 이렇게 발표를 맡겨주셔서 큰 영광을 생각하고 많이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발표 맡겨주신 선생님이랑 이모지 선생님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는 제목이 20세기 초 일본인 장서가의 필사기 장서기 연구이고요. 자료집에서는 369년부터 38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에 오타를 내가지고 20세기 초인데 20세기 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아니라 20세기 초로 점을 거쳐 이렇게 드리고요. 제목 아마 바꾸라는 좀 대제인 것 같습니다. 좀 논문을 낼 때는 또 고민해서 제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넣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다운로드 해드렸는데 아마 여기 간사 선생님께서 편집을 하기 위해 해주셔가지고 해당 서술 아래에 바로 사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진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프레지라는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가 어지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지러우면 멀리 쳐다보시면 좀 괜찮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집중해서 제가 요약해서 25분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 명의 사람인데요. 왼쪽은 마임하고 오른쪽은 아사미입니다. 그 생활년이 비슷합니다. 1869년인데 아사미가. 예. 그리고 43년입니다. 제가 공격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년에 각각 1년씩 차이가 날 정도로 일단 연배가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완전 시기가 1891년부터 1911년까지고 아사미는 1906년부터 191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기간이 겹치는 시기가 1906년부터 1911년까지 약 5년 정도 겹치게 되어 있고요. 앞서 최 선생님 발표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조선 고소 간의 1기 멤버로 함께 활동했던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상당히 많은 교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아직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시라이준 선생님께서 최근에 마이마의 거의 편견을 쓰다시피 학문과 생애라는 저술을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맹우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절친한 관계라고 밝혀주신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가지 흔적이 한국의 교류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이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역관으로 왔다가 나중에 통감부하고 충동군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아사미는 법문관으로 와서 전공 자체가 마이마 같은 경우에는 어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 아사미는 법제나 역사 쪽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 마이마의 자료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일본 동양문고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미 거는 그리고 버클리대학에 수장되어 있고요. 자료 규모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단일 컬렉션으로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적으로 일단 많고 이들이 수집한 자료가 상당히 높은 감시관을 가진 연구자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많은 연구, 후속 연구까지 해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좀 묶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다음까지 하기 전에요. 책을 하나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비싼 책이고 좀 많이 알려진 책이라서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여기 안쪽에 보니까 이런 보이시나요? 2002년 여름방학 학보기 특강 강사가 재미있긴 한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저기 아내가 이걸 보더니 자기 언니 글씨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채용하자고 확인해 봅시다 그랬는데 채용이 나중에 저희 집에 와서 그 책을 보더니 자기가 그게 맞대요. 네, 후배한테 팔았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판 겁니다. 근데 채용이 다른 학교도 다른 학교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됐나 이거 운명의 거구나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필사기인데요. 이게 만약 적혀있지 않았다면은 저기 집사람이 이걸 봤더라도 이게 자기 언니 거라는 걸 몰랐을 거고요. 저도 이게 우리 처형 거라는 걸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도입했던 것이고 누구의 손을 거쳐서 나한테까지 오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필사기라는 게 결국 자료를 언제 수집했는지, 그 다음에 경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방식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컬렉션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가 100년 전에 사람들이 모았던 그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재구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들을 좀 알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좀 미루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에도 모든 정보가 다 적혀있지 않습니다만 누구의 걸 빌려 적었다, 누구로부터 구입을 했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망을 또 다시 한번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를 그 두 사람을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위에가 마에마고요, 아래가 아사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시기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몇 가지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사할 때는 이 시기에 많이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책에 필사를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꼭 거기에만 남아있지는 않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후 시기 남은 걸 가지고서 좀 몇 가지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논지를 구성했습니다. 원체 볼 거는 목록에 가는 것입니다. 이 아사미 컬렉션에 있는 노판고인데요. 노판고는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저작인데 보시면 재미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연봉이라서 애석하다. 나중에 상책과 하책의 양책을 얻어서 합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도쿠토미 스모라는 인물인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조사해보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본의 언론인이고 강점기 초 직전에 와가지고 활동했던 일본의 게벨스라고 불리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 학교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잘 아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좀 이렇게 그 책과 관련해서 정서와 관련해서는 별로 조사되지 않았던 인물인데 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필사를 할 때 그 원책에 있던 장서인을 그대로 모사해 놓는 방식으로 둘 다 도쿠토미의 장서인이거든요. 이렇게 모사해 놓는 방식이라서 이런 것도 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이 필사기는 사실 도쿠토미 소호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사미가 쓴 겁니다. 뭔 얘기냐면 도쿠토미가 자기가 자료를 구했을 때 이렇게 남겨놓은 필사기를 아사미가 자기가 필사할 때 똑같이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자신의 필사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도쿠토미 소호 씨의
영본을 빌려서 등사를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성 이동의 관사에서.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필사를 통해서 자료 확보를 했다라는 걸 좀 짐작할 수 있고요. 이 자료는 1914년에 필사한 자료입니다. 요거는 그 서수목 초본이고요. 이거는 그 아사미 컬렉션에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게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본 자료가 서수소목입니다. 그래서 규장충목과 관련해가지고 그 정조가 1776년에 규장학을 세운 다음에 그 서우수에게 그 충목 입찰을 만들라라고 명을 하죠. 그래서 그 중국본을 주장하고 있던 열고관하고 개유화의 목록은 좀 확인이 되는데 사실 서소목은 그 이전에 제가 해제를 쓰신 뭐 남곤희 선생님 해제라든가 몇 분의 해제를 살펴봐도 이렇게 잘 전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주셨더라고요. 뭐 괜히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현존하는 걸 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요 겉에 장전 방식은 아사미가 자기가 필사본을 만들 때 거의 그 뭐랄까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던 방식입니다. 딱 이렇게 된 지질에 이런 그 사치 완전법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안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원본을 그대로 옮겨 적고 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오탈자를 바로 잡으면서 옮겨 쓴 게 아니라 원본 그대로 옮겨 쓴 다음에 가피를 해서 주필로 가피해서 바꿔놓은 것 같고요. 이 맨 뒤에 보시면은 필사기가 남아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먼저 쓴 필사기고요. 그 다음에 좌상단에 있는 게 나중에 그 윤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씁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그 강정실이라고 했는데 오카타 노부토시라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조사할 필요가 많다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에마나 아사미나 둘 다 목록집을 작성을 할 때 원소장자가 다 이 오카다 분이었거든요. 오카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동식물 기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집한 책, 남아있는 것들,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 약학서라든가 동물 관련 서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일본에서는 그쪽에 좀 연구의 성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 때 그 담당자 어떤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카다본을 빌려서 그 오카다 소장본을 빌려받고 대교를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냥 3년 후쯤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아니 3년 후가 아니구나 이거는. 예. 뭐라고 써놨냐면은 또 필사기를 적어놓는 게 동경에 있는 가나다와 박사본이 더 선본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은 권리금 경술령까지 되어 있고 유당충목과의 거리가 한 10여 년 정도 뒤가 된다. 그 다음에 분류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땅히 가나다본을 선본을 정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아사미는 이렇게 이 서소목 초본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에만 약간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제 필사본입니다. 그 자료집에는 그 원본하고 번역을 적어놨을 때는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본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된다는 점, 필사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게 자료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대해서 대교를 진행하고 다른 분과의 수준 차이를 논할 정도로 연구가 좀 깊이 진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마에마 컬렉션에 있는 서소목 초본입니다. 그러니까 동양문구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장정도 마에마가 우리나라에 온 바로 직후인 1892년부터 자료를 수집한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직접 만든 책은 이런 식의 장정을 사용을 하고요. 왼쪽 위에 제첨을 저렇게 붙이고 그 제목을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에는 사초라고 적혀있고 어떤 데는 사초라고 적혀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같은 장정이라고 하더라도 필적까지 확인을 하면은 그게 자기가 직접 적은 건 사초라고 하고 아닌 거는 그냥 베껴놓은 저술을 함부서 만들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앞에 이제 사설유부터 해서 이제 분류가 중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맨 뒤에 보시면 필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정 6년 3월 금음에 오카다 노부토시의 장본에 의하여 등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마에마가 일본 돌아간 이유거든요. 1917년. 그러니까 아까 아사미본은 3년 전에 이미 그 오카다본을 빌려서 필사를 했던 거고요. 같은 책입니다. 그 내용을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오카다부를 빌려서 아사미도 등산을 하고 필사를 하고 마에마도 필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한고조가 그 한양에 입성했을 때 소화가 다른 거 안 하고 지도하고 포종만 찾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어떤 제국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그 나라의 현황을 좀 파악을 먼저 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서서목 초봉과 관련해서 좀 봐야 될 자료가 이 바로 서서목입니다. 제가 그 발표집에 좀 정확하게 써놨는데 이 제목을 두고서 서서목 천록, 찐첨단서하고 천목이라고 지어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 본이냐면 아까 마에마가 언급했던 동경에 있는 가나자 박사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서서목 천록이라는 제목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냥 서서목이라는 제목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라단에 보면 마에마 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원칙 장서에는 좀 많이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뒤에 좀 장황한 필사기 겸 어떤 그 해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에마가 구성책보를 워낙 열심히 썼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 거기에 들인 공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좀 제가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일본어가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하다가 힘을 좀 빌려가지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거를 한 3-4번을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서서서목, 그 다음에 서서목 초본, 그 다음에 서서목 천록 사이의 관계가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걸림 가격 무렵의 규장각 도서의 목록으로는 서서목 초본과 이모런 서목 두 종이 전부이다. 서서목은 규장각지에 보이는 서명의 분류 방식에 기초하여 조금 취사를 가하여 규장각의 원부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경 춘형까지 가진과 정오에 가필이 있다. 이 목록도 규장각 직원에서 별치하고 있는 도서에 대하여 같은 식으로 비책으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것도 또한 가경 중반까지의 가필이 있다. 그 다음은 사실 번역이 안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 목록 모두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가나자원의 서서목 일책은 장지의 원필로 정사한 것으로서 장항도 백야 청사를 가지고 정조하게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서서목 초본에 근거하여 걸린 대충의 흔든 서목을 정사한 것으로 정사할 때 그 유목을 주기에 조금 괜찮을 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 그 일을 맡은 관원이 적임자가 아니었던 듯하여 고쳐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본은 정사가 끝난 뒤에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정사한 그대로 남겨진 하나의 본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 본을 믿을 만한 근거로는 서서목 초본에는 대단히 떨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본임으로 밝혀진다. 그래서 1912년에 그러니까 아까 오카다 본을 필사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연구가 끝나 있는 상태였고요. 방금 그 아사미의 의견하고 정확하게 배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아사미 같은 경우에 가나자 본을 정본으로 인지를 했고 마에마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오히려 더 초본이 더 믿을 만한 근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종합해서 볼 때는 제가 이 세 건의 필사기를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서서목, 서서목 천록, 그 다음에 서서목 초본 그 책 사이에 세 저서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맨 처음에 1781년에 규장춘록의 일부가 제작이 되긴 되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정 연구가 미상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서목 천록은 1723년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다 공원에 보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에마는 아까 방금 보신 자료, 서서목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현존하고 있고 아사미는 이거에 대해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서목 초본은 오카다 수강본인데 이걸 그 마에마와 아사미 둘 다 베껴준 그 자료이고요. 그 아사미는 위에 보시면 1912년에 됐고 마에마는 1917년에 필사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그 아까 서문을 읽어보시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1796년까지 가필이 있습니다만 원래 맨 처음 제작한 시기는 그 전에 1781년부터 93년 사이에 어떤 시기에 만들기 시작해서 그 후에 책이 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더 적어놓은 거를 설명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목록을 좀 다 비교를 해보고 하면은 또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한 가지 언급했던 게 이문원 서목인데요. 이문원은 그 규장각 직원들이 그 숙직하던 장소라서 아마 밤새 할 게 없다기보다는 밤새 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옆에 책을 놔두고 비치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 목록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장정과 그 제천 방식이 거의 동일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대통령 6년 3월에 오카다 돈을 빌려서 등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서서목하고 한 보름 상간에 만들어 놓은 필사본입니다. 재밌는 건 여기 아까도 한번 보셨습니다만 이 이문원 장서인을 그대로 묘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옆에 그 원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오카다 돈이 그 원본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원본은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필사기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그 원본의 형태가 짐작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오카다 노부토시의 자료수집 활동이 아직까지는 좀 우리 연구자들의 그 데이터방 안에 있지는 않았는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 작성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직접 연락하지 못했습니다만 규장각 서울대 도서관에 1933년에 발행된 그 오카다 장서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논문 작성하기 전에 확인을 해서 그 관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마이마와 아사미하고 관련된 자료는 아닌데 오브라프 하시는 제3의 서목이 있습니다. 이게 1911년 7월에 필사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마가 수장했던 자료, 1911년까지 수장했던 자료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서책하고 비교하게 되면 언제 10년까지 수집한 자료는 어떻게 되고 그 이후에 수집한 자료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상은 마이마 씨의 수강 장서 목록을 전사한 것이다. 경성에서 소창진 편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목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목록 말고 문집이라든가 혹은 뭐 금속 자료를 두 번째 절로 나눠서 좀 서술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이마 커넥션에 있는 그 비속기와 나무 태평가입니다. 오른쪽이 비속기고 왼쪽이 나무 태평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좌하단에 이렇게 그 마이마 표사구를 그 영문으로 해서 K-마이마라고 해놓고 1892년 1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목 목록을 쭉 보시면은 이게 가장 이른 시기에 마이마가 수집한 자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91년에 왔으니까 그 거의 뭐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자료 수집에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만의 스탬프가 집중적으로 나온 시기가 1910년하고 1911년입니다. 1911년에 돌아갔으니까 돌아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모았다는 사실을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최후의 것이 1925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서도 그 수집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뭐 우리나라에 머물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가져오는 방식 혹은 일본에서 한국 고서를 구입하는 방식 둘 다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1892년에 그 픽사에서 얻은 만들어낸 국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한 그 사초, 나무 태평가 사초라고 되어 있고 겉에 장경도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필사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의 백사에서 그 일을 마치다. 현대암주는 당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 수집자료의 소개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초기에 어떤 식으로 자료를 모았는가를 또 한 가지 그 자료 구입 경로라든가 통로를 확인할 수 있는 필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1894년도에 필사한 축복 요람이고요. 이것도 이제 겉에 모습은 거의 동일합니다. 장정과 제철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지금 원문 이미지가 그 해외 학급 자료센터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사 갔을 때 찍었던 거라 이렇게 손이 좀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이지 계사년 9월 3일 13일에 쓰는 일을 마쳤다. 원문은 조선이 노처 등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아무래도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번역만 싣고 여기는
그 원문을 같이 좀 놔뒀습니다. 조선인이 모처에서 가져온 것인지, 모처에 있는 조선인으로부터 얻어온 것인지, 여기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예, 이게 약간 의미가 좀 달리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좀 이거는 같이 적어놨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지러우시죠? 그래서 다시 이 앞 시기를 좀 봤고요. 그러니까 마야마가 조선에 왔던 초기 시기를 본 거고, 이번에는 그 아사미가 1911년쯤에 필사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미 컬렉션에 있는 자료인데요. 분류 두공부시 연애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18책 가운데 제 7책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사미도 가지고 있던 자료고 마야마도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아사미는 자기가 구한 게 그 별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책이 하나 있어서 중간 두시 언어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야마 시의 수장본을 빌려서 글씨 쓰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본을 필사를 완료해서 완본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쌤 나오시는 분이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못한 부분인데 요것만 그 필사본으로 이렇게 해서 책으로 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컬렉션에 빠져있는 자료를 빌려와서, 좋은 자료를 빌려와서 완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동인시한인데요. 이것도 역시 여기 보면은 그 마야마 수장본을 빌려서 등사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동인시아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조선고서 간행에서 1910년도에 간행한 책 가운데 바로 동인시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책들을 관심사에 두고서 빌려보고 빌려오는 활동을 했는지를 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동고승전입니다. 해동고승전을 넣은 이유는 이거는 이제 한남선이와 백두영으로부터 구입했다는 그 장서기가 하나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그 와타나베 아키라의 추본을 빌려서 대교를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야마 컬렉션에도 있는데 이 해동고승전이요. 이거를 어떻게 보이냐면은 구르타 가스미가 조선에 갔을 때 아사미 인타로부터 빌려온 거를 원본을 사용해서 내가 필사를 마쳤다. 근데 이 시기는 이미 마야마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학술적 교류가 뭐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그 실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끝으로 동서없는 자료입니다. 아사미가 1918년도에 귀국을 하는데 그해 10월에 이 둘이 만나가지고 그 아사미는 태권도를 상당히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아사미 컬렉션에 보면 지금 태권이 155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마 그 선물로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정 7년 10월 9일에 오다와라에서 아사미 리터러시가 기증하였다라는 수국기를 남겨놨습니다. 마야마가. 그러니까 아마 귀국 기념 선물로 10종 정도를 선별해서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아사미 컬렉션에서는 보이지 않는 탁본 자료가 마야마 컬렉션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내용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칠게 좀 내용 그 요약 위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필사기 장서기가 좀 하찮은 그 정보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세하게 따져보고 이리저리 좀 관계망을 본다면 그것으로부터 좀 미시적인 것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진행해 주시고 또 의미는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15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팁타임을 가지고 2시 25분에 새로 송호빈 선생님 발표 재개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사도 드시고